잠시 뒤 본회의에서 진행될 인준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자의 운명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과연 과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최진영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시 뒤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120명, 정의당 6명. 아무래도 이 숫자만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에 좀 모자르는데 국민의당은 또 자유투표에 맡긴 가운데 캐스팅 보터가 된 상황입니다. 자, 비밀투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어떻게 될까요, 결과? 물론 이제 이탈표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남 총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각만큼의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명 모두가 가표를 던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또 무소속도 있고 또 물론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하자면 무기명 투표했을 경우에 의원 개개인의 어떤 호불호도 있고 관계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100% 부표를 던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165표, 170표 가까운 가표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인준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인준 표결을 앞두고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여러 형태로 표정검에 들어갑니다. 우선은 원내대표단이 한 10여 명의 부원내대표들과 더불어서 거무줄처럼 체크를 합니다. 의원 1인당 다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별로도 다 합니다. 또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상황으로 거의 체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탈표가 없을 걸로 보고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은 사실 무소속 같은 경우도 5명이 있습니다만은 3표 정도는 인준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성향인 분도 있고 또 진보 진영 차원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당론이 반대지만 의원 개인별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로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선 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친분 관계 또 여러 연구 관계를 활용한다면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인준이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전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속보에 따르면은 오늘 지금 표결 처리 자체에 대해서 한국당은 좀 연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것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표결 처리 강행해서 어떤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조금 더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를 한국당에서 던진 것 같은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지금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이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그대로 강행을 하고 거기다가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협치가 처음부터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아시다시피 그 인사청문회야 과반수면 인사는 되지만 개혁 입법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국회 선진화 입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반수만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여당으로서도 지금 오늘 한국당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 좀 내심 좀 고민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일단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에 보내드렸는데. 한국당이 이낙연 후보자 임명 표결에 불참할 때 반대표를 던지다 표결에는 참석하겠다 이런 바른정당과는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 목리를 부린다, 트집을 잡는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심리가 작용할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 또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총리 인준에서 애를 먹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한 것을 비롯해서 3명이 낙마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사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후보자가 더 흠결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차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대선 때 20%대를 얻었지만 그거는 홍준표 후보의 문제고 정당 지지율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리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 다수가 보통 70%대 이상이던데 압도적으로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당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무슨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하면서 내부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지지율이 사실은 높지 않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개파 간의 갈등들이 재현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여론 자체도 70% 정도가 통과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또 국정 초기에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는 대통령께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 충분한 검증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사선 의원이면서 도지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잘한 흠결, 가족들의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역량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내심 너무 지나치게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면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은 잔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총리 말하자면 인준 이후에 앞으로 장관 청문회에서 좀 더 공세를 강하면서도 협조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한국당의 반대 입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낙연 후보자가 적격성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부당한 인사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투 트랙의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자 자체의 어떤 그 후보 적합성이 있느냐, 이른바 도덕적 검증을 과연 넘을 수 있느냐, 이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원천 배제 사유, 이 중에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탈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첫 1호 인사에서 후퇴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하는 것을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아까 그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절의 어떤 인사청문회 비춰봤을 때도 이 정도 위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낙마하지 않았냐, 그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약속과 어떤 그 국민과의 어떤 약속의 무게를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인사 5대 원칙, 뭐 본인 그께서도 대통령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원칙은 후퇴가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후퇴가 없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국민에 대한 양해 내지는 어떤 그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 상황 속에서는 그 선뜻 그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대 비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께 양해를 당부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앞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5가지 원칙은 계속적으로 다음 인선에부터 지켜지도록 이것은 시스템화하겠다, 제도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데서 실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많이 말하자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법률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 사전 검증하는데 3배수나 4배수로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낙점을 하고 그걸 사후 말하자면 검증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통과율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낙점하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헌결이 많이 말하자면 청와대 아무리 민정수석실이나 말하자면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인정한 찍은 인물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오늘의 문제는 이미 이제
오전에 인사청문회의 결과 보고서가 어쨌든 유감스럽게도 한국당은 빠졌습니다만 채택됐다는 것은 절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어쨌든 여야 합의로 찬성은 찬성 의견대로 반대는 반대 의견대로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일정한 말하자면 진정한 말하자면 진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덧붙인다면 추미애 또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양해를 당부했다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그 워크숍에서는 야당을 좀 질타했었는데 그런 모습과는 좀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대표로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개인의 자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어요. 이번 그 20대 국회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여소야대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의석수가 적었던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다수로 존재를 하고 또 중도지만 그 민주당과 상당히 그 대치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 국면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나오게 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잘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위원이 13명이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원들이 나름대로 다른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과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 표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추미애 대표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소야대 국회고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20여일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자유한국당은 몇 갈래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집안이 어려우면 바깥 일로 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갈등과 내홍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7월 3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측과 친박 간에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당, 집권 여당을 놓고 어떤 내부의 갈등을 밖으로 돌리는 이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은 본인들의 그 본질적인 그 고민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자릿수의 지지율인데 이런 상황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반등의 기회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에서는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초기에 인사청문회 덫에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굉장히 삐그덕거립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정략적이죠. 어느 정도는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인사청문회 국면이 진행되면서 그 정치적인 상황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07석이지만 나중에 바른정당과 재통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민주당과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국면까지 풀어가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아직 뭐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내드리겠고요. 표결이 되고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첫 인선부터 반쪽 동의를 얻는데 그친다면 향후 내각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좀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내각에 관련된 청문회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광제 구정은 아니더라도 새롭게 말하자면 이제 그 김상조 그다음에 그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서 4번 새로운 어떤 의원 출신의 강요들의 그 인사청문회가 대체로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너무 수준 이하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전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그 어차피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말하자면 한국당에서 목리를 부린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느 시선으로 볼 것인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태클 같으면 국민이 잘했다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번번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 간다라면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 아주 애매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청문회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도 과거에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봤더라면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과감히 인사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 주권주의 시대의 인사청문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가 지명했지만 이게 도저히 생각보다는 더 많은 헌결이 생겼을 때는 국민에게 맞지 않을 경우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즉 국민을 위한 정부에 일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적인 힘겨루기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도 그런 의미의 좀 모습을 말하자면 여당이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너무 옹호하려고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류가 있어야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예전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청 분리를 얘기를 했는 반면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청 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 그 내각의 새로운 분으로서 현재 지금 그 국민의당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을 지금 사실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청 간의 어떤 원만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되지만 좀 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청와대가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그 박근혜 정권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이른바 정권에 이중되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 부분 국민의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문재인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이 산뜻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어떤 당청 일체를 통해서 좋게 이뤄가지면 좋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 청와대가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지나치게 어떤 당청 일체가 되면서 결국 국민으로부터 유리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청와대와 이 그 여당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몇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 표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협치 첫 시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좀 협치의 문을 잘 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게 여야에 다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국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한 부분은 야당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발목 잡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국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좀 후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을 한번 우리가 미국 정치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레이건과 그 조지 부시가 굉장히 경제를 성공을 했는데 그 정권이 그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때 8년에 걸쳐서 경제 성공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버락 오바마도 미국이 그 국제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의 발전 동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제라든지 국정 문제와 정권 교체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초기에 특히 초기에는 국정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저는 당청 일치를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대통령제의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과연 사실 그전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국민적 인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그런 차원의 소수 정치 세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넓게 가는 여기서 말하는 넓게 가는 거는 협치는요.
인사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 현안에만큼은 야당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게 협치의 길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뒤를 잇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큰 난제로 꼽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지명철의 요구에 나섰습니다. 청문회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고 예. 보여지고요. 또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문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했느냐,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위장 전입을 했는데 과연 어느 집인지 알고 했느냐라고 하는, 처음에는 친척 집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무슨 뭐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매끄럽지 하지 않고 의혹을 남긴다면 예. 위장 전압했던 그 자체보다 훨씬 위중한 범죄가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러자면 청문회에서 위정죄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그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법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되더라. 아무리 이 사람이 한국 외교의 컨트롤 타워로 적임자라 하더라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부인과 관련된 흥결이 생기는데 예.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청문들이 더 집요하게 검증해야 되고 그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청와대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현 의원께서 말하자면 미국의 사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은 대체로 사전 검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강요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통령 뜻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 국장이라든지 말하자면 국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장에 대해서는 더 많이 탈락률이 높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장관 후보의 결격 사유는 1%도 안 됩니다. 탈락률이. 그런데 20% 가까이 돼요. 그것은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성인 인사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김유수 헌재 소장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잣대를 야당이 높게 세우되 대체로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주는, 물론 헌결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지만 그런 새로운 기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 여론이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 공백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국정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이낙연 총리, 적어도 총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국정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협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8%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이렇게 흐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좀 돌려서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한때 국민검사로 어떻게 보면 해서 굉장히 칭송받던 사람인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 각종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정관 예우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실 인사청문회 가지 않고 본인이 전격 사퇴를 했는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영향은 정말 뚜렷하게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5대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혹이 있고 거기 더불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진실성,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아니 아닌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부분이 끝까지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